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모의고사 1회차 7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고객 실무 61번에서부터 7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실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미지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먼저 이론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실무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형성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형성할 때는 어떤 단서들로부터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해석을 하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단서들은 뭐 그 사람의 시각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얼굴 생김새, 용모, 그죠? 목소리, 그 다음에 직업, 여러 가지 이러한 단서들로부터 우리가 통합된 인상에 이르는데 이때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내연 성격 이론에 기반해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상을 형성한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은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고정관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 고정관념이 상대방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왜곡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연 성격 이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 성격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도식으로 성격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해 가지는 개인이, 그러니까 그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우리가 내연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나름대로의 틀에 의해서 상대방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높다,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서, 일반적인 틀로서 그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연 성격 이론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보기에 넣어서 용어를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사례에 해당하는 이론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철수가 지난주 내 사촌 동생 동석이 봤잖아,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영희가 일단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아 보이던데, 그래서 외향이라는 것에 틀이 이미 생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수, 맞아, 어렸을 때부터 나랑 성격이 반대였어. 그래서 영희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기에는, 자, 외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좀 수다스럽기는 해도 매사에 활발하고 명랑한 것 같아 라는 자기 틀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연 성격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은, 자,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하죠. 그죠? 집단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직무상의 특징, 그 다음에 인종적 특징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더라. 사례를 살펴보면 유태인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돈이 많다, 약삭 빠르다, 인색하다, 야심이 많다, 빈틈이 없다, 이렇게 성격적인 요소를 이미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 CNN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인은 다들 일 중독이다.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일 중독은 아니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성격으로, 전반적인 이미지는 한국 사람 하면 일 중독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1번을 보시면은 유형 중에 첫 번째 문제죠. 사례가 아니라 개념이 들어갔네요. 도식의 일종으로 성격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론을 의미한다.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틀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내연 성격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겠다. 그죠? 3문항. 그래서 내연 성격 이론의 개념, 사례, 그 다음 고정관념의 뭐예요? 개념이 시험 문제 나오겠죠. 정의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 정의로도 나올 수 있겠고 다른 정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체킹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62번, 다음 중 상황별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일단은 상황별 인사가 3종류가 있죠. 자,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23페이지.
자, 인사의 종류에는 첫 번째 목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목례 그러면 여기 45도 정도의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눈 인사라고 해요. 눈 목자를 써서 목례, 눈 인사 정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눈 인사나 고개만 까딱하는 정도는 조금 불편한 장소일 경우에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길이나 실내나 복도에서 사람을 자주 대할 때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보통례를 하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보통례나 정중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눈인사를 아는 척 하는 거죠. 그죠? 눈인사를 하고 지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상황을 보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걸어갈 때, 그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상사에게 목례로 경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장소에서 정중하게 인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우리는 목례를 한다. 그래서 일명 불편한 장소 한번 볼까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상사와 마주쳤을 때 보통례나 정중례를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서로가. 이런 불편한 장소로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계단,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구내식당, 화장실, 그죠? 이런 장소에서는 무엇을? 인사 종류 중에서도 목례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동료 사이에도 목례를 한다. 한 번 만난 사람을 또 만난 경우에, 그 다음에 접견실을 방문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때도 목례를 하고 대접을 한다. 이 정도로 체킹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례가 있습니다. 보통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윗사람이나 손님에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도가 한 30도 정도다. 30도 정도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창구로 가로막혀 있는 곳에서 손님을 첫 응대하는 경우의 인사. 그죠? 일상생활에서도 해야 되고 고객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정중례를 해야 되겠죠. 정중례. 근데 여기는 보니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창구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보통례를 한다는 거예요. 기본은 정중례입니다. 구분하셔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상체를 30도 정도 숙이는 거, 그 다음에 자세를 2, 3초 유지한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든다. 뭐 이 정도로 인사 자세를 잡으시면 되고요. 윗사람에게 인사할 때 2에서 5m 가량 앞에서 인사를 한다. 너무 바짝 다가서서 인사하면 조금 불편해지겠죠. 그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다. 그 다음에 숙인 상체는 상대방이 답례를 한 후 한 호흡 정도 간격을 두고 천천히 일으킨다. 그죠? 너무 급하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반드시 인사말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사말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례를 30도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일상생활에서 직원 간 인사, 그 다음에 어른이나 선생님을 만날 때, 고객을 만날 때는 정중례이지만 앞에 장애물이나 창구가 가로막혀 있다. 그런데 손님을 첫 응대한다. 정중례를 해야 되겠지만 장애물이 있죠. 그죠? 이럴 때는 보통례를 한다. 이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중례 상황은 일반적으로 엄숙한 장소에서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의식을 치를 때, 행사장에서, 그래서 의식 같은 경우는 상경례를 할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의식이 되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45도 각도의 정중한 인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님과 첫 대면, 그리고 감사, 그죠? 사과, 맞이, 배웅 등에 하는 인사는 정중례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 둘, 셋의 상체를 45도에서 90도까지 굽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에 2, 3초 유지하고 난 다음에 5, 6, 7 차례대로 고개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아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 너무 급하게 내려갔다가 급하게 올라오면 조금 경박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되고, 서서 하는 인사법 중에 가장 정중한 의미를 가지는 인사다. 이때 피해야 할 행동은 가벼운 표정이나 뭐 입을 벌리고 웃음을 짓거나 치아를 내보이는 웃음, 이런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중례를 해야 할 상황이 있겠죠. 자, 시험 문제는 각각의 상황이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정중례를 해야 하는 경우는 고객을 맞이할 때, 사과할 때, 감사를 표할 때, 고객을 환영하고 배웅할 때, 그 다음 면접을 볼 때, 이럴 경우에는 다 뭐다? 45도. 상견례에서도 45도였죠. 그죠? 아주 큰 어른을 만났을 때도.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는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으셔야 되죠. 그죠? 3번을 보시면은 직장 내 동료 사이일 경우 나이가 같다 하더라도 보통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직장 내에 동료 사이다 라고 하면 보통내보다는 그냥 눈인사 정도, 목내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올바르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회사 VIP를 영접을 해야 되면 당연히 손님이죠. 그러면 정중내를 하셔야 되겠죠. 2번에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관과 처음 대면하면 당연히 정중내를 해야 되겠죠. 학생이신 분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보통내를 하여도 무방하다. 그죠? 윗어른을 만났을 때 일반적인 인사는 보통내입니다. 고령자가 아닌 보통의 윗사람을 대하거나 상시적인 손님을 접견할 경우 보통내를 하여도 크게 결례가 되지 않는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내 15도에서 직장 내 동료 사이가 여기 해당되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45도 각도, 그러니까 정중내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 게 구내식당, 화장실, 전화통화 중에 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킹을 해 주시고요. 자, 63번에 이제 보시면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절의 종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계 예절에서 절,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뭐 여자의 평절인지 큰 절인지 남자의 작은 절인지 큰 절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킹하는 건데 지금 교재를 참고하셔서 각각을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각각 시험 문제 한 번 이상씩 다 나왔습니다. 최근 문제에서는 이제 절이 예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절의 자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남자, 여자 동일하게 이제 평절, 작은 절 같은 경우는 조금 가볍게 하는 인사죠. 그래서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고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머리와 엉덩이까지 수평이 되게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이게 평절, 작은 절. 평절은 일반적인 상황인데 큰 절보다는 작고 작은 절보다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공수를 하고 선 다음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왼쪽 무릎을 먼저 꿇은 다음 오른쪽 무릎을 가지런히 꿇는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이마에 공수한 손등을 댄다. 좀 공손해지죠. 이마가 손등에 닿으면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뗀다. 뗀 다음, 그죠?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 후 공수한 손을 세운 무릎 위에 얹는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 위에 힘을 주며 일어난 다음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다. 이게 평절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평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자의 평절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지금 앞에 문제는 여자 평절이죠. 그 다음에 남자의 큰절 같은 경우는 왼손이 위로 가게 공수 자세죠. 그죠? 왼손이 위로 가게 공수를 하고 어른을 향한다. 공수 자세에서 이제 평사시 같은 경우는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요. 근데 흉사시나 의식 행사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흉사시는. 그래서 손의 위치를 정확하게 공수 자세에서 어떤 손이 위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체킹을 하시고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 내리면서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는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는다. 조금 더 깊게 인사를 하는 거죠.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이마를 공수한 손등 가까이에 댄다. 이때 엉덩이를 들면 안 된다. 공손함이 드러나도록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펴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 공수한 손을 바닥에 떼서 오른쪽 무릎 위에 짚고 일어난다. 공수한 손은 손높이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큰절이다. 당연히 큰절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평절은 약식으로 한다. 평절을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평절을 조금 더 약식으로 하는 거 작은 절이에요. 그래서 답배의 대상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면 남녀 모두 앉은 채로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바닥을 짚는 것이 답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 평절 같은 경우는 공수한 손을 풀어내린 다음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그죠? 차리엇 하고 내린 다음에 왼쪽 무릎을 꿇고 오른쪽 무릎을 가지런히 꿇은 다음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는다.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30도 정도 숙이면서 손끝을 무릎선과 나란히 바닥에 댄다. 잠깐 머물렀다. 잠깐. 그죠? 윗몸을 일으키며 두 손바닥을
두 손바닥을 바닥에서 떼고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발을 모으고 공수한 다음 가볍게 목례를 한다. 조금 가볍죠, 그죠? 그래서 평절. 그 다음에 큰절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위로 가죠.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가게 잡고 공수한 손을 들어 어깨 높이만큼 올린 다음 시선은 손등을 본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가지런히 꿇은 다음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는다. 윗몸이 45도가 정중내였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그래서 정중내, 정중한 인사니까 이게 큰절이겠죠. 앞으로 굽힌 다음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킨다. 머리를 깊이 숙이지 못하는 이유는 전통 복장의 경우 머리 장식 때문이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나 두 발을 모은 후 올렸던 두 손을 내려 공수한 후 가볍게 목례를 한다. 그래서 이게 여자의 큰절이다. 각각 시험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을 다 동양 예절이니까 한국인으로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죠? 해서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성의 평절에 대한 설명이죠. 30도 정도. 아까 전에 여성의 큰절은 아까 45도라고 나왔죠. 그죠? 해서 이게 여성의 큰절.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다 했으니까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4번.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공수에서는 손의 위치가 시험 문제 나와요. 남녀의 손의 위치는 같다 다르다? 올바른 거 지금 찾아야 되죠. 다른 거죠. 그 다음 평사시와 흉사시는 손의 위치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르죠. 평사시는, 자, 남성은 평사시에 오른손이 위에요? 왼손이 위에요? 이렇게 물으면 막 헷갈려 하세요. 여성은 오른손이 평사시 위, 남성은 왼손이 위. 흉사시는 반대로 여성은 왼손이 위. 그죠? 남성은 반대로 오른손이 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게 아니다,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평사시 여자는 왼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잡나요? 평사시는 오른손, 그죠? 평사시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잡는다? 아니죠, 그죠? 왼손이죠, 그죠? 5번은 평사시와 제의의 시 손의 위치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의의 같은 경우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제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흉사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일까지를 우리가 흉사로 봐요. 그래서 49제까지. 그 다음에 다음에 오는 길, 제사는 흉사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추억, 즐거웠던 추억을 기리고 하기 위해서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흉사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한번 개념을 보시면은 공수의 의미는 이제 배례라고 하여서 기본 동작으로 두 손을 모아서 앞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별과 의식 행사의 성격에 맞는 공수법이 있죠. 그죠? 남자와 여자의 손의 위치는 다르다 기억하시고요. 여자는 평사시 오른손 위, 흉사시는 왼손 위. 남자는 반대죠. 그죠? 평사시는 왼손이 위, 그 다음에 흉사시는 오른손이 위로. 평사시와 흉사시가 위에서 설명해서 봤듯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제의례 같은 경우는 흉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상의 제사는 자손이 있어서 조상을 받으니까 길한 일이라 제사에서는 평사시에 공수를 한다.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지금은 5번이 답이지만 바꿀 문제가 많죠. 남자와 여자의 손의 위치가 같다 다르다. 그죠? 바뀌겠죠. 평사시와 흉사시가 같다 다르다 해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여자 남자의 손의 위치를 가지고도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총 한 5문제 이상 나왔다는 얘기예요. 각각 다 틀어지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65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합법의 명칭은 이제 고객만족 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법을 먼저 챙겨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고객만족 합법은 쿠션 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문제죠. 그죠? 쿠션은 완충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탁을 해야 되거나 거절을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앞에 쿠션을 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실례합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호한 표현보다는 미안함을 먼저 전하고 사전에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을 전하는 합법을 우리 쿠션 합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신뢰 합법 같은 경우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뢰를 주는 거죠. 당연히 사례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레이어드 합법 같은 경우는 명령 어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뢰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자리 앉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쪽 자리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뢰나 질문 형식으로 의뢰형 문장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질문 형식으로 바꾸고 말하는 거. 권유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지시나 의뢰형을 뭘로 바꾼다고요? 권유형으로 바꿔주는 것 또는 질문형으로 바꿔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Message 같은 경우는 나를 주어로 하는 거죠. 저희의 불찰입니다. uMessage는 너의 불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나를 주어로 하는 대화법 저희의 불찰입니다. 저희의 확인 부족으로 땡땡땡 해서 회사의 책임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iMessage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론슨 합법은 시험 문제 뭐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거를 전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아론슨 연구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어떤 대화나 상담에서 부정과 긍정의 내용을 혼합하여야 한다라면 이왕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의 내용, 가격은 좀 비싸요. 그렇지만 긍정의 의미로 마감. 품질은 최고예요. 이게 바로 아론슨 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례로도 시험 나오고 당연히 이걸로도 이렇게 연결하는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yes나 but 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긍정법이나 간접부정법, 그 다음에 역전법이라고도 하고요. 일단 긍정하는 식의 맞장구를 치고 반대 의견을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보상합법 같은 경우는 아론슨 합법과 조금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보상합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예시로 나올 때 보상합법과 아론슨 합법은 같은 짓이 예시로는 나오진 않아요. 조금 논쟁이 있어서. 그래서 보상합법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약점이 있으면 반대로 강점이 있게 마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적한 약점이 반드시 더 좋은 강점이 되어서 두 가지가 이 약점이 이 강점이 될 수 있었던 대칭적 연관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아론슨 합법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가격이 비싼 만큼 품질이 좋다라는 연관관계가 있는 거. 그죠? 가격이 비싼 만큼 멋쟁이들이 사용한다. 이런 연관관계를 일컫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광합법 같은 경우는 뭐 유명 연예인이나 매출 자료를 제시해서 고객의 반대 저항을 감소시키는 심리적인 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고객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구스다운 패딩 치고 가격이 좀 비싼 편이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점원은 뭐죠? 그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연예인 땡땡땡 패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입어보시면 따뜻하고 옷 맵시가 잘 살려져서 만족하실 겁니다. 고객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후광합법이에요. 연예인을 지칭하거나 또는 매출 자료를 제시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시로 나타낸 거는 다 예시로 시험 문제 이렇게 다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Message는 앞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iMessage가 아니라 얘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합법. 죄송합니다. 자, 부메랑 합법 같은 경우는 자, 부메랑은 손에 들고 한쪽 끝을 잡고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제품에 대한 변명이나 트집을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트집이 바로 제품의 장점이자 특징이며 그죠?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요인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하기 어렵다고 할 때 가격이 좀 싼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싼 것이 아니라 비싼 것이, 그죠? 너무 비싸요 하면 너무 비싼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너가 사야 되는 이유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메랑 합법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으로 샌드위치 화법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샌드위치 화법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질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칭찬을 샌드위치 양쪽에 겉에 빵이 있고 안쪽에 뭔가 들어가 있죠, 그죠? 패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한 다음 그 다음에 질책을 하고 마지막에는 격려를 한다. 그래서 이를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 충고를 줄 때, 이럴 때 의사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가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박대리가 이번에 제안한 KI 스마트워치 디자인은 정말 뛰어나. 그런데 칭찬 먼저 했죠. 여기 해당되는 거. 그런데 너무 스마트 기기의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는 것 같더군 해서 질책을 던졌죠. 그 다음에 좀 더 전통적인 손목시계의 감성을 강조하면 완벽할 것 같아. 격려. 그래서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샌드위치 화법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시험 문제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5분 보시면 죄송하지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뭐뭐 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앞에 미안함을 먼저 전달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쿠션 화법에 해당한다. 66번 보시면 이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 기법에는 질문의 기법, 질문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질문하는 방법으로 개방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고 확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같은 경우는 딱 듣기에도 뭐예요?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고객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묻는 질문이다. 그래서 학대형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질문. 선택형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그죠? 단순한 사실이나 몇 개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선택형이고요. 확인형은 말 그대로 고객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고객님, 이서희 고객님 맞으시죠? 라고 확인하는 거죠. 뭐 핸드폰 번호가 땡땡땡땡땡땡 맞으시죠? 그러면 네, 아니요 나오겠죠. 그죠? 확인형. 확인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서비스 제공자가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개방형 질문은 시험 문제에 이 세 가지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를 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해당하는 고객 질문의 종류는 이렇게 나오겠죠. 고객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보면 무엇이 생긴다? 고객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뭐다? 개방형 질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선택형 질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실 또는 몇 가지 중에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고객의 니즈,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니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다음에 고객님이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가 많으세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하시면 돼요? 하재를 정리하고 정돈된 대화를 할 때 선택형을 주면 얘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선택형 질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확인형 질문 같은 경우는 답변에 초점이고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고요. 처리해야 할 상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야 되니까 3번에 보시면은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고객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은 다 드렸고 67번 불만 고객 관리와 관련해 컴플레인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불평을 해결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경청, 가장 중요합니다. 경청해라. 두 번째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세 번째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피드백을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경청 단계에서는 우선 고객의 불만 사항을 끝까지 참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말을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가끔 메모를 한다. 잘 듣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그죠?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뭘 한다? 스스로 해결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라 라는 거죠. 그죠? 불만의 내용을 근거로 불만 발생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의 오해인지, 직원의 실수인지, 상품의 하자가 있는지를 알아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답이 나오면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했다면 신속히 처리하고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머지 피드백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문제와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1번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고객 불평사항을 잘 듣고 가급적 의견 대립을 피해야 되겠죠. 맞는 말이죠. 2번 요점을 잘 파악하여 고객의 착오는 없는지를 검토한다. 3번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고 친절하게 해결책을 납득시킨다. 4번은 회사 방침과 별도로 가급적 자신의 권한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건 아니죠, 그죠?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죠? 5번은 최종 결과를 검토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이걸 우리 서비스 7거지약이라고 하죠. 7거지약. 그죠? 알브레이트가 제시를 했고요. 이 태도에 대해서 자기의 업무 영역과 책임의 한계만을 말하며 처리를 타 부서로 떠넘기는 태도.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발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를 챙겨보도록 할게요. 우리 71페이지의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자, 칼 알브레히트가 제시를 했고요. 조직 외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먼저 조직 내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비스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종업원의 응대 태도의 분량을 서비스 7거지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 태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무관심, 두 번째 무시한다, 세 번째 냉담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방떨기 또는 생색내기, 그 다음에 5번에 로봇타, 그 다음에 6번은 규정핑계, 7번은 뺑뺑 돌리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은 이거예요. 7거제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뭐 기계화 이런 것들이 틀린 예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예시로 찾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없다는 식의 태도, 고객이 창구에 다가와도 쳐다보지 않는 행위. 이거는 무관심이죠. 자, 그 다음 규정핑계 같은 경우는 보통 예시에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기, 찾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 만족보다는 조직 내부 규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종업원의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이건 규정 핑계. 뺑뺑 돌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담당이 아닙니다. 땡땡 부서로 가주십시오. 뭐 몇 번 창구로 가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예시로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 이 외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없는 단어예요. 그죠? 지금 거만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 문제 예시를 보시고 거만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중 고객을 무지하고 어리숙하게 보거나 투정 부린다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로서 그죠? 의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 그래서 2번 거만이 답이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없잖아요. 발뺌이 가장 가깝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9번 불만 고객 처리 프로세스와 관련해 다음 중 불만 고객 처리 원칙을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그럼 먼저 이제 불만 고객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불만 고객 처리의 4원칙. 자,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워낙 잘 나오는 문제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뭐 1, 2, 3, 4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필요 없고 일단 첫 번째는 공정성 유지, 두 번째는 효과적인 대응, 그 다음에 고객 프라이버시 보장, 체계적 관리 이 네 가지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차의 69번 같은 경우는 4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보면 공정성, 그 다음에 효과적 대응, 아마도 체계적 관리 3개를 고르는 게 아마 답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효과적인 대응은 시험 문제 잘 예시가 좀 틀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기업 측에서는 보상 방침을 조금 간대하게 적용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보상에 쓰는 돈의 총액 중에 불평 처리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불평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대신에 고객에게 보여주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만이 생겼을 때 뭐 대안을 제시해 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쿠폰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게끔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해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장 같은 경우는 불평 행동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있음을 알고 이를 존중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체계적 관리는 고객이 제기한 불평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거, 결과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피드백 해주는 거, 그럼 조금 더 신뢰를 가지겠죠. 고객 불평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조직 내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례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찾아보면 자, 체계적 원칙, 효과적 대응, 맞겠죠, 그죠? 프라이버시 보장. 그래서 가나 다가 되겠죠. 그래서 라의 서비스 제공 시간의 변경 아니죠. 마케터의 통제 기능 강화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0번 코칭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코칭이라는 것은 일단은 도와주는 거예요.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칭, 멘토링, 그 다음에 컨설팅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카운슬링이랑 컨설팅도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칭의 필요성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게 나오죠. 그죠? 코칭의 필요성은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치와 코치받는 사람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가능성을 창조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겠죠. 코치받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조직의 목표에 끌려간다는 느낌 대신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다. 코칭을 통해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성공을 이룬다. 그래서 코칭은 자기 개발이에요. 그리고 코치도 마찬가지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동시 성장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조직적 차원에서는 조직과 한 방향으로 정렬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최대한 성과를 가져다주는 핵심 인재 육성하게 된다. 그죠? 일방적인 지시, 명령, 하달 커뮤니케이션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질문하며 지원해주는 스타일로 바꿈으로써 조직 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신뢰 문화를 구축하는 데 공헌한다. 이런 좋은 점이 순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존중 문화 구축으로 조직의 창조성과 연결되어 막대한 성과로 연결된다 해서 각각의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은 즉각적인 수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코칭은 단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는 없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지문으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평적이고 협력적이며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다. 개인 지도나 수업 방식을 통해 지식과 기능의 향상을 도모한다. 계약에 관계없이 별도로 이루어지며 개인보다 조직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죠, 코칭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까지 문제 풀이하고 우리 71번부터는 다음 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